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시청자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주시면은 여러분께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도움이 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도 분석해보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투자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요.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과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 유로존 정부들이 그리스 재총선 결과에 안도하면서 제시한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완화 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화장품 업계 소비자 공략 마케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에서는 이슈와 트렌드를 통해 알아보는 주식시장의 비밀스런 흐름을 공개합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전망하고 또 투자 전략을 함께 짜보는 시간입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스페인 국채 금리가 7%를 넘어섰습니다. 이 장중에는 무려 7.28%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7%를 넘어섰던 국가들이 대부분 거의 어김없이 이 구제 금융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증시의 영향력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국채 금리가 이제 7.13 정도로 끝났는데요. 이게 과거에 그 피그스라고 해서 아일랜드라든가 포르투갈이라든가 그리스의 모습을 보면 10년 금리가 7%가 넘었을 경우에는 구제금융 신청했던 전례가 있고요. 또 이번에 스페인도 역시 6%대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해서 구제금융 얘기가 나왔다가 이번에 은행권에 한 1,000억 유로 정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7%대의 돌파는 한 국가의 디폴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근데 스페인 경우는 이제 그리스 유로존에서 경제 4위 대국이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600억 유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그리스 사태를 막을 수 있지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7,600억 유로에서 8,000억 유로 이건 이제 드러난 거고요.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까지 하면은 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것이 이제 어저께 스페인 금리가 7% 올라가면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가 6%대 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스페인 문제가 이탈리아로 전이되고 그것이 이제 다시 프랑스나 독일로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장도 별로 안 빠지고 유로존도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서 그냥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가 왔을 때는 시장에 초토화가 됐었는데 스페인 문제는 시장에서 큰 영향을 안 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이 해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스페인 문제만큼은 독일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독일이 이때까지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기들이 유로존에서 제기되고 있는 긴축만을 생각하고 있고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스페인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독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독일이 취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로본드는 아직 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있지만 다른 여러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 심리를 좀 작용시키고 있죠. 특히 ECB의 역할로. 그래서 ECB가 은행 동맹을 통해서 실질적인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무제한 사줄 수 있는 상황을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요. 특히 G20에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로본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결국 스페인 문제가 독일을 움직이게 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 심리가 사실 주가를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경우에도 스페인 문제가 만약에 정말 문제시되면 유로존은 붕괴되고요. 유로존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도 마비가 될 거고요. 또 유로존이 붕괴가 되게 되면 중국도 수출이 마비가 될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스페인 문제만큼은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하고도 다릅니다.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긴축을 하면서 자구노동을 한다면
시간이 충분하다면 돌파가 가능한 나라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는 사실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이제 디폴트로 가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유로존 통합과 유로존 잔류가 더 중요한 거라고 본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스페인 문제만큼은 시장에서 악재로 보기보다는 호재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페인 자체적으로는 악재지만 그로 인해서 독일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유로존에서 재정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라든가 유럽, 그다음 미국 각 증시에 영향을 끼친다면 현재로서의 스페인 문제가 악재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호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투자에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FOMC를 앞두고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FOMC 회의에서는 이번 6월 말일날 종료하게 되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미국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지수가 5년 말 최고치를 기록한 건 사실이지만 고용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고 제조업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이전 수치만큼 가지 못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결국 FOMC에서 뭔가 하나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이 양적 완화, 돈을 풀어서 시장을 이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채권의 모기지를 사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도 국채금리 낮은 걸 봤을 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쪽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그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아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확률적으로 한 60, 70% 정도 보고 있고요.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유로존에서도 거기에 상응한 대책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미국이 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이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오늘 19일과 20일 있죠. 또 22일 날 같은 경우에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또 있습니다. 26일 날도 역시 장내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뭔가 압력 수단을 사용한다면 미국에서는 역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정책을 펴주고 그로 인해서 유로존에서도 금리 인하나 아니면은 22 역할론에 대한 정확한 아웃라인을 정해줘서 시장의 대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상당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스페인 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소폭 하락세로 장을 시작하면서 어제 기분 좋았던 마음에 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솔직히. 자 오늘 장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오늘 국내장은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도 유로존이 어저께 스페인 국채 금리가 돌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했거든요. 다우만요.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었죠. 근데 지금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차트, 일본 차트를 보면 캔들이 60일선에 갖다 붙여놓은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근데 국내장은 60일선이 1936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 대비로 보면은 거의 한 2%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갭만큼을 메워주려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고 외국인들이 지난번 선물 매도에서 참 재미를 많이 봤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매수로 전향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하는 장이 계속 유지될 거다. 그 얘기는 전략 후강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는 견해는 저점 대비로 물량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는 대마 비쌉니다. 정말 대마 비싸고 그리스는 포기할 수 있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포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포기하게 되면 독일과 프랑스가 이때까지 투자했던 돈을 빌려준 거죠. 채권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스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는 많습니다. 결국 독일과 프랑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스페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뭐 소폭 흔들리는 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나 뭐 다른 여타 나라 올라가고 어저께 살짝 조정됐기 때문에 어저께 상승분은 거의 다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점시 매수 대응을 통해서 자구간의 상승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일단 코스피 오늘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밤사이 스페인 위기가 좀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결국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일도 외국인은 시장에서 좀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별로 좀 주체별로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시장에서 780억을 사는데요. 어제 운수장비 업종, 자동차 업종을 많이 샀죠. 사실 어제 많이 들어온 물량도 프로그램 매수, 결국 바스켓 매수 물량을 많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었는데 금일도 프로그램 750억 중에 비차익과 차익 쪽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 한 600억 이상이 들어오는 모습. 결국 외국인의 780억 물량은 거의 다 프로그램 물량으로 아무래도 시장을 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사기보단 시장을 산다.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역시 좀 간망세로 짙은 분위기인데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가 오늘 기관 쪽에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매수 의견을 맞지만 목표가는 하향한다. 2분기 이익도 예상보다 안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기관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27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하학업종은 반면 200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많이 파는 모습인데요. 하학업종 364억 팔고 있고요. 운수장비 153억. 반면 전기전자 업종은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를 같이 사는 모습인데요. 110억 정도 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개인들 물량이 전체 개인 물량이 아니고 자문사 물량이 섞여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 외국인 오늘 팔고 있고요.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로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17억 정도 전체 시장에서 사는데 오락문화 업종을 20억 정도 사는 모습.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전 업종을 파는 가운데 개인이 IT 소프트웨어 업종을 19억 정도 사는 모습이 조금 좀 많이 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은 그래도 거래소 업종에 대비해서 전 업종이 종이 목재랑 코스닥 신성장주만 빼고서는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하신다면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 요새 계속 제가 파생 쪽 말씀을 드리는데 만기 이후에도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물과 같이 연계된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뭐 콜옵션 하면 위로 간다, 풋옵션 가면 밑으로 간다. 투자자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양매도라고 해서 결국 시장의 변동성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일이 없었을 때 결국 지수가 박스권에서 계속 맨들 때 양매도를 치게 된다면은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훼손되면서 결국 매도 포지션의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 전략을 사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치고 있습니다. 만기 이후에도 어제도 양매도, 오늘도 콜옵션, 풋옵션 양매도를 치고 있는데 악기를 사실 외국인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물을 왜 사느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현물은 프로그램 잔고가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만기가 끝나고 나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3천억 정도 좀 높게 쌓였는데요. 예전에 많이 쌓였을 때 뭐 2조, 3조 쌓인 걸 보면 아직도 여력이 있다. 결국 근데 프로그램이 쌓이게 되면 또 나중에 매도 물량으로 부담이 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결코 뭐 증시 상승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아니다. 추세적으로 선물 옵션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개인은 오늘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침에 좀 주춤을 하다가 역시 매도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선물 시장 전부 다 매도고요. 콜옵션, 풋옵션은 양매수로 오히려 일관하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양매도는 지금 박스권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양매수는 프리미엄이 만약에 훼손된다면은 결국 양매수는 무한 손실이 계속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찜찜한 국면에 추가 상승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관 스페인 문제도 그렇고 오늘 내일 이제 FOMC가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 QE3 생각보다 없을 것 같다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기대 심리 반영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오히려 개인보다 더 보수적으로 많이 팔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일단 팩트만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스페인의 자국은행에 자본확충을 위해서 요청한 1천억 유로 지지난주 나왔죠. 실제로 필요한 자금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신용평가사 이건 존스의 션 이건 회장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금 G20 정상회의가 오늘까지 열리고 있죠. 근데 거기서 좀 이상한 발언을 했는데요. 자기는 경제정책에 대한 훈계를 듣기 위해서 이런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배짱을 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푸어스가 얼마 전에 그리스 신용등급 트리플 C로 이제 강등을 했죠. 현재가 그런데 거기에서 더 강등이 되면 결국 디폴트가 되는 뭐 그런 신용등급인데 2차 총선이 신민당이 되면서 즉각적인 영향은 앞으로 당분간은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주말 그리스 선거 결과 분명히 연정 구성 빠르면 오늘 중으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민당과 사회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리자가 연정 구성 참여 안 한다고 계속 버팅기고 있지만 그들을 빼고도 연정 구성이 가능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로존 긴축 그동안에 합의했던 것 좀 재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불안감은 크게 감소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장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데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오해하시는 분이 이제 어제 연락 오신 분 중에 있었는데 추가 상승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세 불마켓 상승장은 아니라고 일단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방 경직성, 하방 지지력이 생긴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랠리를 펼치기에는 솔직히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습니다. 역시 문제되는 것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난번 받았었던 어떤 은행권의 구제가 이것도 사실 지금 자금이 집행된 건 아니죠. EFSF나 ESM에서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솔직히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독일이 그리고 유로본드나 이런 ESM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계속 지연시킬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존스가 어떤 실제로 필요한 자금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 건 결국 정부 부채가 지금 8%대까지 넘게 올라갔습니다. 스페인 부실채권 포지션이 8.72%입니다. 94년에 최고치가 9.2%였습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결국 스페인의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거고 실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 이 부실채권은 포지션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페인은 결국에는 역시 구제금융, 국가가 구제금융 받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걸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그리스가 한물 이제 한시름 나왔지만 결국 스페인에 해결된 건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FOMC 기대감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 경제 지표가 사실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유럽에서 전이되는 게 미국 쪽으로 많이 전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푼다면은 미국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요. 유럽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이 그들이 아닌데 유럽을 위해서 부양 정책을 대규모로 쓴다. 이건 솔직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많은 증시 오히려 소문난 잔치 솔직히 증시가 기대감에 지난주부터 올랐지만 이번 주는 오히려 그 기대감이 실망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증시가 조정받을 때 가대낙 폭주들을 분할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떨어지는 종목도 좀 사봐도 되겠지만 많이 사기보단 역시 3분의 1씩 나눠서 사는 그런 전략이 일단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세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90% 이상 제거됐기 때문에 시장을 참여해도 되겠다. 간망회에서 참여해도 되겠다는 거지 불마켓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의 세기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페인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자산 그런 재평가가 이뤄지는 작업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세게 나온다면은 상당히 큰 위기라기보다 큰 하락폭이 나올 수 있고요. 재차 그리고 FOMC 기대감도 실망감으로 만약에 수요일날 끝나면서 나오면은 큰 하락폭이 나오게 되면 그때 분할 매수 3분의 1을 다시 베팅하셔서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에서 좀 수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짧게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5인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12자 투자 전략입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는 지수 조정 시의 분할 매수를, 박소영 대리는 1900선에서의 눌림목 시점에서의 매수를, 신용훈 연구는 스페인 국채 입찰에 관심을 갖자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현금 비중의 확대, 관망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김도영 대표는 매수를 못한 대형주의 분할 매수를 제시했고요.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자동차 기계 업종을 조정 시에 분할 매수하자, 박소영 대리는 관심을 높여야 할 제약 업종의 분할 매수를, 신용훈 연구원은 자동차 업종의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 최희용 대리는 정유와 화학 업종의 분할 매수, 김도영 대표는 태양광 관련주의 장 중단기 매매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은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와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좀 볼까요? 네, 현재 코스피는 의료업종과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로 화학업종이 1% 전후 상승 중인데요. 그에 반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으로는 외인이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징주로는 지난 11일 F 세계개발자 대회에서 음성인식 서비스 CD에 대한 한국어가 포함된다는 소식의 음성인식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해왔는데요. 관련주인 브리지텍과 디오텍이 오늘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성인식 관련주들이 CD와는 관련성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고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양상이고요. 태양 관련주 역시 일본 정부의 발전 지원 측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어제 그리스의 재총선 결과가 나오면서 좀 최악의 시나리오는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좀 우리 국내 증시장은 좀 1900선까지 장중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인 역시 지난 3월 이후에 최대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같이 좀 도왔습니다. 따라서 시초부터 갭상을 하며 시작한 부담감이 오늘의 조정장을 좀 불가피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혼조세 장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1900선에서의 눌림목 매수, 그리고 관심 높여야 될 제약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요즘 제약업종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요. 상세한 설명을 주시죠. 네, 우선 스페인 구제금융 소식이 호재로 지금 작용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부실 여신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지금 어제 새벽에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넘어서면서 다시 우려감을 증가시켰는데요. 그리스에 대한 호재가 단기다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들을 지금 확인을 하려면 우선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 재정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먼저 보여주고, 또한 지금 앞두고 있는 FOMC, EU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정책 공유들이 좀 나와준다면 현재 위기 해결에 좀 분수령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00선에서 강한 돌파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그쪽 부분에서 개인들의 차익 실력 물량이 나오면서 저항의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개인분들은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주가가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 혹은 앞서 말씀드린 이벤트 이후의 정책 결과 등에 따라서 시장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꼽아본 관심 업종으로는 지금보다는 하반기에 좀 관심을 높여봐도 될 만한 제약 업종입니다. 어제 43개의 혁신 제약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이제 하반기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좀 포함해서 세제 지원 혜택이라든지 약가 결정 시 의뢰 등의 좀 이런 직간접적인 상대적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가 일괄이나 시향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2012년 제약업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 이상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 시장 정상화에 따른 신제품 출시, 이런 등등에 따른 이익 턴어라운드도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돼서 관심 업종을 좀 꼽아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것일까요? 네, 그중에서 제가 이제 제약업종 탑픽으로 녹십자를 한번 꼽아보았는데요. 네, 지금 제약업체 실적들이 좀 바닥을 지나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의 하락이 좀 커서 밸류에이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녹십자는 지금 약가 인하에도 영향 없이 차별화된 이익 호조와 또 혈액제제, 백신의 중장기 수출 성장성이 좀 견조함으로 인한 기대주로 꼽아보았고요. 6월 초부터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으로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단기 이중바람 형성 후에 이평선을 전환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연초에 횡보했던 고점 영역의 매물대가 좀 기간 조정을 겪으면서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큰 저항은 더 이상 이제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장이 좀 빠지는 것을 예상하고 매수가를 좀 어제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녹십자 장중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시각으로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5만 3천 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박소영 대리와 함께 녹십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로존 정부들이 그리스 2차 선거 결과에 안도하며 그리스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상품 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차고거래 구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 글로벌 판매 호조에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화장품 업체들의 알뜰 마케팅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1위에 오르자 유로존 국가들이 그리스의 구제 금융 조건을 완화해주겠다라고 했죠.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예, 유로 정부들이 이제 그리스가 그 재정 긴축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2일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그리스에게 그 조건을 완화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일 브뤼셀에서는 이제 유로존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이 회담에서는 그리스의 이제 어떤 구제금융 금리를 조금 추가로 인하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한을 늦추거나 하는 어떤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문제를 봤을 때 시장에 가장 충격을 줬던 어떤 핵심 포인트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서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거였는데요. 그리스가 연정 정부를 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하는 것은 이제 현실성이 좀 낮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유로존은 유로존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가 EU 의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리스 국민들은 그 국민의 80%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한다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아닌 어떤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 지어야 됐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그렇게 큰 의미는 가질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스 경제 자체가 일자리의 4분의 1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 작은 정부, 큰 정부를 나눌 때 경제 쪽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되는 큰 정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큰 정부가 유지되려면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또 금리가 싸야 될수록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국민들도 유로존을 이탈하는 선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참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앞으로 파생 시장에서 단순 실수나 착오로 거래가 잘못됐을 경우 그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파생 거래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착오거래 구제제도라는 것을 마련했고요. 동시효과가 좀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결제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강구했다고 합니다. 오는 25일부터요, 파생 시장에서 착오나 실수로 거래된 거래를 구제하는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구제 제한 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종료 후 15분까지 체결이 됐던 거래 회원하고 합의를 해서 거래소에 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착오 거래 제한 범위라는 것이 이제 주가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3%, 그리고 미국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범위 내에서 실수를 했으면은 체결된 상대방 회원과 합의를 해서 구제 범위 안에서 합의된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고 하고요. 동시 호가 시간에도 이제 모든 예상 체결가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호가 시간 종료 1분
1분 전에 호가의 정정이나 취소가 이제 금지되고요. 불공정 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하고 종가의 왜곡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가 지난 독일 도이치방크의 옵션 쇼크로 불렸던 이제 불공정 거래 이후에 나온 이제 거래소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들로 보이는데요. 그 선물 옵션 만기일 2시 50분에 동시 효과가 들어가면 만기가 되는 이제 선물 옵션의 체결가를 두고 프로그램 매수하고 매도가 이제 대거 쏟아지면서 예상 종합 지수가 급등락을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이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시장 대비 자동차 부품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기도 했는데요. 현대 기아차 판매가 글로벌 시장에서 호조를 보인 데다 저평가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 현대 기아차 이제 글로벌 판매가 잘 되고 있는데 그 자동차 부품들이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그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비 및 이제 안전 관련 규제 강화가 돼서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발판도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자동차 부품 업종은 그 주가 비율이 이제 PER 대비 7.9배로서 2009년 하반기 이후에 최하단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이 싼 반면에요. 그 호재로는 현대차 그룹이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중국 자동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실제 5월 유럽에서의 그 승용차 판매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감소하면서 115만 대를 기록했지만 그 현대차 그룹은 5월 유럽에서 그 17% 늘은 6만 8천 대의 판매를 기록했었습니다.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그 현대차 그룹의 판매량이 반기 사상 최대치인 353만 대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외형 성장세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자 이제 안전장치 의무 장착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투자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KB투자증권에서는요, 그 유럽 자동차 안정성 등급 판정기관이 내년부터 자동차 위험 감지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을 안정성 등급 판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지능형 안정 기술을 보유하고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만도하고 현대모비스의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현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품질력들이 인정받으면서 그 한국 자동차 의 판매가 느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신규 납품처에서도 수주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것도 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소비자 지갑을 열기 위한 화장품 업체 마케팅 경쟁이 정말 대단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각 업체마다 알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하죠. 예, 그 요즘 경기 침체가 단기화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화장품 업체들이 알뜰 마케팅 경쟁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요즘 시장에서 화장품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시장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됐는데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중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주식 시장에서도 중저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코스맥스나 에이블 CNC, 한국 콜마들의 주가들이 이제 유로존 위기에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경기 둔화가 이제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품질 좋은 중저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떤 테마를 이루어서 그 시장의 관심을 꾸준히 받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기 지금까지 박미라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 전해 주십시오. 예, 중국 지금 약보합에 출발했습니다. 0.22% 하락한 2310.1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2300선에서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 문제 해결 이후 스페인에 대한 악재들 시장에서 부담을 나타내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의 움직임 또한 부담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은 좀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은행들은 올해 순이익이 1080억 위안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스탠다드 푸어스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금리 자유화로 인해서 향후 2-3년 내 중국 내 은행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융업종에 대한
부담감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 순이익 또한 90%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 원저바웃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재정 확대 정책 및 안정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 또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악재와 호재가 계속적으로 혼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300선의 지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2300선 내외에서 관망 심리는 더욱더 확대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의 중국 증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진투자컨설팅의 기업분석팀장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자그마한 기사로서 향후의 경제를 한번 예측해보고 산업 동향을 예측해보는 이성규의 나비효과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요즘에 증시가 그래도 굉장히 좀 안정세로 좀 접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강하지만 여전히 그 산업들이나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통해서 너무 우려감을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데서 산업 트렌드라든지 우리 기업 트렌드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단기적인 어떤 등락에 대해서 울고 웃고 그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뜻에서 오늘도 역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최근에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범죄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뭐 투자에 있어서 신경 쓰시는 부분들도 많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범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뭐 두려움도 많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뭐 그런 방법들도 뭐 생각해 보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필름 카메라를 보통 많이 썼죠. 하지만 그 세대에서 전체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카메라들이 우리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그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카메라 산업이 정말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이냐, 그런 의문들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도 역시나 카메라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할 거고요. 하지만 그 트렌드 자체가 변하고 있고 여러 산업에 응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는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것일까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지금 크게 세 가지 분야의 그 카메라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존에 썼었던 그 필름 카메라라는 게 있죠.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이 핸드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 보게 되면 무조건 거기에는 카메라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사진을 찍어서 직접적으로 뭐 전송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많이 이렇게 보편화된 SNS를 통해서 또 이렇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소식을 알리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겁니다. 블랙박스죠.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차량에 이제 많이 설치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면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주변 상황들을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기록을 해놓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자동차 사고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고에 있어서 분쟁이라는 요소들을 막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블랙박스 안으로도 이런 카메라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어떤 범죄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이 CCTV에 대한 중요성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지하철 노선에 그 CCTV가 많이 설치가 된다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찬반 논쟁은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사회적 범죄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역시나 그런 부분들 CCTV를 점점 더 확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시장에서도 중국 정부도 이 CCTV에 대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응용이 되고 있는 분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 그대로 카메라 부분이 사양 산업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가 정말 사양 산업인가 아닌가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닥이라는 코닥 필름 그리고 코닥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그 파산한 이유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휴대폰 때문이냐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있어서 자기네들의 그 필름이라든지 정통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회적 트렌드는 디지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바로 코닥이 파산했던 이유지 단순히 휴대폰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카메라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카메라를 지금 전문적으로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를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한 그 전용 카메라와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는 분명히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심지어는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줌이라는 기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요. 초점을 맞추는 분야에 있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차이가 있고 카메라 산업은 카메라 산업대로 성장하고 있고 휴대폰 산업은 휴대폰 산업대로 따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자동차에 블랙박스라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카메라가 새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차량이 기본적으로 또 탑재가 되는데 탑재가 되는 게 후방 카메라죠. 분명히 생각해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차량에 기본적으로 그 후방 카메라라는 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때나 주차를 할 때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만한 사회적 비용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후방 카메라가 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뭐 블랙박스라든지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나 카메라의 그 어떤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죠. 사회적 범죄 빈도율이 높아졌냐?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노출되는 것들이 많았을 뿐이지 실제로 과거에 있던 범죄나 최근에 있는 범죄나 범죄 빈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어떤 그 충격적인 얘기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죠.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그 강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범죄라는 빈도 자체는 그렇게 과거와 그렇게 차이는 없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치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확고히 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율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줄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사회적 범죄 빈도율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언론에 노출되는 그 빈도율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나 카메라의 CCTV에 대한 중요성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카메라가 절대 사형 산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단순히 그냥 사진을 찍고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카메라 산업에서 다양한 분야로 지금 응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노출시키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회적 이슈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경향들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게 되면 일단은 그 제품의 사용 용도, 주력이 무엇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카메라라는 것과 휴대폰의 차이점은 그겁니다. 카메라는 사진을 찍기 위한 것이고 휴대폰은 전화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예를 들면 카메라는 최근에 들어서 그 SNS에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SNS를 통해서 사진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도 물론 올릴 수가 있죠. 하지만 주력 용도가 틀리다라는 것이 기능 차이를 분리시켰을 뿐이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카메라는 카메라 시장은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해서 공유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업들이 마케팅을 할 때 낭비되는 비용 등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런 점들 또한 사회적 트렌드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후방 카메라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후진 시에 그리고 주차 시에 그런 어떤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뭐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나가게 되죠.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우리가 내고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것도 일종의 말하면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들 보험료가 안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역시나 그런 부분들도 지출에 부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동차 후방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범죄의 빈도율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역시나 언론을 통해 노출이 확대됐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불안 심리를 조성하게 합니다. 불안 심리가 조성된 상태에서는 당연히 CCTV나 그런 것들을 설치했을 때 크게 반항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점차적으로 그 산업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킨 거고요.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라는 겁니다. 카메라가요. 앞서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카메라 하면 단순히 그냥 사진을 찍는 용도로만 생각했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런 산업이 확대되고 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그런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한 기업의 어떤 효과적 마케팅 전략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 비용을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거. 그만큼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 지출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 IT가 융합 기술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고 있죠. 그런 융합 기술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제 카메라 및 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주요 용도에 따라서 이제 진화하는 첫 번째는 카메라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산업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카메라 산업은 카메라 자체가 우리 사회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전송되는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고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 뭐 위치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찰이 출동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위치 정보 시스템까지 이것들이 융합 산업으로 지금 발전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융합 산업이 발전하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이 결론은 다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 범죄가 감소가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의 감소가 이어지게 됐을 때는 역시나 정부들의 그런 어떤 재정 적자 문제도 탈피할 수 있죠. 사회적 비용들이 당연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뭐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불필요한 것에도 설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되는데 이런 범죄들이 줄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보게 되면 이 카메라와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 산업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험 산업입니다. 첫 번째 그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발달하게 됐을 때는 결국엔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보험 비용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인분들에게 그런 보험 비용은 물론 우리가 미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체제를 구축해 놓는 것이지만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고 그만큼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험 비용 지출의 감소는 바로 사회적 낭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낭비의 감소만 아니라 전 국가의 감소로도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추세가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산업과 그리고 보험 산업이 연계돼서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가시화되게 됐을 때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비용의 지출 감소가 사회적 전반적 그런 긍정적 영향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그러면 보험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출을 덜하면 보험 산업은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확률을 많이 따지게 되죠. 우리가 그만큼 적게 지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위험성이 적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에 있어서 매출 부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지출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이익이 새 산업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꼭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규의 나비효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에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로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으로 문자, 02-3153-2610으로 전화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한번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바꿨으니만큼 더 많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께 보다 나은 확실한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 2부 모두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